자,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권 두 번째 시간 유신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신체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유신체제는 1972년 한 10월부터를 얘기하죠. 유신헌법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체제인데,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직선제로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 자꾸 바뀌는데,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다시 대통령 간선제가 돼요. 근데 이게 간선제가 정상적인 간선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통령 국민들이 뽑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방식으로 민의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게 표를 줄 만한 사람들로 모아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단독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투표율은 뭐 99.9%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뭐 모아서 하니까 100% 투표율 거의 100% 찬성.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 될 때 득표율도 100%. 거의 뭐 북한 뺨친단 말이야 이때는. 임기는 6년이에요. 길어졌어. 자주 하기도 싫었겠지,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는데, 뭐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임명이나 다름없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유신 체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 배경을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박정희 개인이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에 대한 이해가 애초에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를 이끌어가기에 박정희 좀 부적합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박정희가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했는데 왜 이런 무리한 헌법까지 만들어서 독재를 하게 되냐면, 그 직전에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이랑 선거를 했는데 막대한 선거 비용을 들였어요. 국가 예산의 거의 7분의 1을 들였어. 700억을 썼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천억 정도 됐나 봐.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700억이라는 돈을 뭐 거의 50조 정도 되는 돈이었겠지. 그리고 국제 정세도 변했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공 정책만으로는 정권 유지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당시에 경제 성장하는 와중에도 경기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은 고조됐어.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박정희라는 사람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정치라는 걸 불신했어. 군인 출신이고 군대를 동경했고 군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뭐 대화와 타협, 뭐 국회와의 뭐 협치,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런 원칙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하자면 다 따라야 되는 거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적 분위기를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태어나고 자랐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박정희는 그런 개인적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였어. 당시 뭐 국가의 10분의 1, 뭐 7분의 1,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50조, 70조, 80조 이런 돈을 들였는데도 40대에 불과한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정권을 도둑맞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대. 지 거였나? 이런 한마디씩 하는 게 개인의 성향을 또 드러내는 거지. 국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했다고 하는데, 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요. 닉슨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69년에 아시아에서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개입은 이제 안 할 거야.
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다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막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시아에서 직접적 군대를 파병해서 전쟁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나 다름없냐면 냉전이 좀 완화된다는 이야기지, 미국이 군대를 뭐 일부러 출동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반공체제, 이 냉전체제가 완화가 되니까 박정희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이 반공체제라는 것은 이 냉전체제가 대결적인 구도로 가야 힘을 받는 건데, 이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냉전체제가 완화가 되니까 반공체제도 힘을 좀 잃는 거야. 막 공산당 때려잡자 이 얘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되는 거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는 거야. 분위기에 안 맞는 소리가 되는 거지. 반공체제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가 한몫해서, 이거는 이 외국의 경제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막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제가 안 좋아졌단 말이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애초에 정당하게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래도 어쨌든 국민에게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반공이랑 경제 발전인데 둘 다 위기가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우선 냉전이 완화된 것에 대응해서 북한과 평화통일 원칙을 합의합니다. 1972년 7월에, 그러니까 유신체제가 들어서기 불과 몇 개월 전이지, 직전에 7.4 남북공동성명이란 걸 북한과 맺어버려. 그리고 바로 1972년 10월에 현행 헌법, 우리 이제 평화통일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이 평화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것이 유신이라고 불러요. 유신이라는 이름은 막 뭐 중국 뭐 시경에서 뭐 따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박정희 개인의 성향으로 봐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그대로 본따서 말까지도 따온 거지. 유신의 헌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지 못하고 국회도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박정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럼 당연히 거기선 박정희가 무조건 뽑히겠지. 자,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이 되는 한 계속 박정희는 대통령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서 당선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대통령에게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줍니다. 긴급 조치권이라는 걸 주고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부여하는데,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출권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기구인데, 당연히 박정희 말 잘 듣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 나오면 당연히 뽑아주고 박정희가 국회의원 추천하면 당연히 뽑아주는 기구예요. 박정희가 임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 외에도 헌법 개정이나 통일 문제 의결 등 여러 잡다한 권한이 있긴 하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실제로 써먹진 않으니까. 오직 정권 입맛에 맞고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것이 목적인 기구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조치권이라는 건 뭐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긴급조치권이라고. 헌법에 있는 권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지할 수 있어. 뭐 언론권, 뭐 언론의 권리, 집회의 권리, 결사의 권리, 이런 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인데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긴급조치는 9회에 걸쳐서 발동됐고 유신체제 내내 유지가 되고 박정희가 죽고 나서야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이전 헌법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직전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단서를 붙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이 주권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뭐 이렇게 또 단서를 달아놓고, 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자, 헌법이기 때문에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면 법을 만들면 제한받을 수 있다. 국민의 권리가 또 약해졌지. 그리고 여기 보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리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전 헌법에는 단서가 많아.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잘 못하는데, 전시가 아닌 이상이야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한 조건을 풀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에 소위 뭐라고 불렀냐, 한국식 민주주의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 안 맞다. 우리나라식의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유신헌법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북한이 참고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 자기네 정치 체제를. 그래서 이러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일어났겠지.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독재를 하겠다. 예전 이승만보다 더한 독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자,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보면 학생과 시민들이 대거 유신 체제를 반대했고, 김대중 나치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 73년에 개헌 청원 운동도 일어나고, 언론 자유 수호 투쟁도 일어나고, 민주구구 선언 이런 것도 일어나는데, 자, 그 중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김대중은 당시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신 선포 직전에 수술을 위해서 일본에 나가 있다가 유신이 딱 선포가 되니까 일본에 남아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어. 김대중이 누군지는 모두가 알고 있죠. 자,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이 김대중을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사건이 김대중 납치 사건. 난리가 났지. 외국에서 유력한 정치인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야. 김대중은 이미 그 직전에 대선 후보에 나와서 박정희와 접전을 벌일 정도로 박정희의 아주 강력한 정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납치를 해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 조폭 같은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선 당연히 자기네 주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 특히 그 중에서 미국 정부가 움직여서 김대중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미국 대사가 뭐 박정희 만나갖고 김대중 죽으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이었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짓 하는 나라는 뭐 암란리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는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하잖아. 자, 박정희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개인 청원 100인이 아니고 100만인이에요. 너무 적다. 100인 가지고는. 100만인 서명운동. 자, 이건 누가 주도했냐면 장준하와 백기환 같은 재야 지도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탄압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뭐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 반공을 국시로 한 게 이 박정희 정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간첩단 조작을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민주화 운동은 모두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스파이들이 일으킨 운동이다라고 몰라가는 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겠지. 그래서 조작을 해. 민청학령 사건과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징역을 때리는데, 자, 민청학령 사건 둘 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간첩단을 조작해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은 간첩이다 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내는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혁당 사건은 인민혁명당이라는 가상의 간첩당을 조직했다고 누명을 사람들을 씌운 다음에 형을 내린 다음에 형을 때린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모조리 싹 다 사형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사법살인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 사법살인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법살인이 유구한데, 진보당 사건도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진보당의 조봉암은 형을 선고받은 지 한 1년 정도는 감옥에 있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20시간 만에 바로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한 몇 년 냅둔 다음에 죽이는 게 상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빨리 죽인 거는 뭐겠어. 민주화운동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경고겠지. 그래서 민청은령 인혁당 같은 간첩단을 조작, 여기서 말하는 건 조작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게 되는 거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치? 자, 그렇게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유신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 유신 체제가 붕괴된 요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경제 위기가 또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신을 하면서 명분을 뭐를 내세우겠어. 경제 발전 시키겠다. 내가 대통령 영영 대대손손하면서, 대대손손은 아니겠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면서 경제 발전 시키겠다는데 경제가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유신 체제로 아무리 사람들을 억눌러도 국민들이 반발하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게, 78년 유신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야당이 여당에게 압승을 거둔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가 됐고 국제사회 여론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YH 무역 사건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김영삼이 당시 야당 총재였는데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돼버려. 야당 인사가 정부를 비판했다고 국회의원직에 제명이 되면 야당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늘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불만이 모여서 부마 민주항쟁까지도 발생하게 되는데, 자, 먼저 경제 위기부터 살펴봅시다. 자, 경제 위기가 들어서게 된 배경은 외부적인 요인이야.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단 말이야. 오일 쇼크는 뭐냐면 석유값이 갑자기 확 뛰는 건데,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유신체제 들어서면서 석유에 많이 의존하는 중화공업으로 변경이 됐어. 우리나라 그전까지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중공업으로 바뀌면서 석유가 많이 필요했는데 석유값이 확 뛰어버리니까 당연히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외부적인 요인이 중심이니까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식으로 전략을 짠 것도 어쨌든 정부에서 전략을 짠 거잖아.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979년에 8.6%,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보란 말이야.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비슷한 기간 동안에 2배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 성장이 체감이 되겠니? 내가 버는 게 8% 늘어났는데 써야 될 돈이 18%, 20% 늘어나면 그게 경제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늘어났으니까 경제가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뇌의 IQ를 의심해야겠죠. 쓰는 돈이 많아졌는데 사정이 좋아졌다고 자기가 자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독재의 정당성을 경제 성장에서 찾는단 말이야. 야, 독재는 했지만 어쨌든 경쟁 키웠잖아. 지금도 박정희를 옹호하는 의견은 당연히 이게 중심이겠지. 근데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던, 그리고 실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정당성에 큰 타격이 입는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네가 독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독재를 해서 좋아진 게 뭐야? 이런 얘기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뭐 그전까진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가 독재까지 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면서까지 막 우리나라가 너를 필요하진 않는 거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체면을 확 구기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에게 압승했다라는 건데, 자, 도표를 봅시다. 이게 1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유신정후에는 77석인데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 결과 아니고 얘를 빼고 봐야 되는데, 자, 나머지 140석짜리 정도에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표는 68석에 불과하단 말이야. 반도 못 먹었어. 여당 지지율이 확 낮아진 거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자, 당시 주요 야당이 신민당인데 이 신민당 혼자서 먹은 득표율이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얻은 득표율보다 높았단 말이야. 이거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박정희와 그를 뒷받침하는 민주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시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딴 사람은 몰라도 박정희는 안단 말이야. 아, 국민들이 더 이상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자기의 정당성에 훼손이 됐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박정희가 알고 있고, 당시 국민들도 야, 박정희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선거에 그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을 텐데도 그랬단 말이지. 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당시 한미 관계 최악이었단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 이제 카터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카터가 인권을 내세우는 인권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근데 박정희랑 당연히 궁합이 맞을 리가 없겠지. 박정희는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독재를 하는 사람인데 카터랑 궁합이 잘 맞을 리가 없단 말이야. 관계가 완전 최악이란 말이야.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 자, 네 번째, YH 무역 사건으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YH는 회사 이름이야. 근데 1979년 8월에 YH 무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 이게 갑자기 공장을 폐쇄시켜 버렸어. 그리고 그 돈 갖고 날랐단 말이야, 사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공장이 파산이 돼서 자기네들은 실업자가 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뭐 그렇게 되니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서 야당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왜 신민당에 들어가서 농성하느냐? 신민당이 책임져라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면 경찰들이 덮칠까봐 자기네 지켜줄 수 있는 건 신민당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간 거지. 그런데 경찰이 이 신민당 야당 당사에 강제로 쳐들어가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신민당사 습격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투쟁하던 YH 무역 소속 노동자들을 끌고 나가는 와중에 노동자 한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야당 의원도 다치고 취재하던 기자까지 다쳤단 말이지. 당시 진압이라는 건 뭐 무지막지 했을 테니까. 그래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여기에 강력히 반발했지.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을 제어해야지 지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김영삼이 이런 사대주의죠. 미국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어하라고 사대주의적 발언을 한단 말이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김영삼이 결국엔 국회에서 제명이 돼. 뭐 스토리는 뭐든 그렇듯이 나름 복잡합니다. 뭐 깊이 들어간 신민당 내부에서도 배신자가 있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어쨌든 김영삼은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제명되면서 김영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다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 모가지를 비틀어도 올 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 이거야. 이 사람들의 불만들을. 자, 그리고 완전 결정타로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불만이 쌓여서 자 10월이 되니까 아까 김영삼이 제명이 된 건 1979년 9월에 이런 발언이 있었고 10월 달에 제명이 되고, 같은 10월에 1979년 10월에 많은 일이 있었어. 부마항쟁이 터져버렸어. 반독재 시위가 일어났단 말이야. 부산 지역에서. 정부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계엄령 바로 때려버리는 거지. 계엄령, 위수령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자, 이게 처음에 학생들이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역 노동자들까지 참여해서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부마의 뭐 인주항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지. 부산에서 반독재 시위 이때까지는 대학생이었는데 지역적으로도 이제 부산에서 시작된 게 마산 창원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정부는 계엄령을, 부산에는 계엄령, 마산 창원 일대에는 위수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과 위수령이 선포된 지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부산에만 계엄령 때렸다가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마산 창원 일대에 위수령까지 선포를 한 것은 지금 시위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신 정권은 이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지금 쌓이고 있단 말이야. 경제는 위기고, 국회의원 선거했더니 국민의 지지는 낮고, 야당 의원 제명하는 무리수를 뒀는데 갑자기 부산 마산에서는 아예 시위가 터져버리고 거의 뭐 마판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박정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12.6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권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갑자기 암살을 확 당해버렸다, 그래서 무너졌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박정희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서 박정희가 피살당함으로써 흔들리고 있던 유신체제가 폭삭 무너져 내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수습 방안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어. 박정희는 이게 시위가 확산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 내려서 진압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호실장이라는 차지철은 캄보디아처럼 우리도 부산 마산에서 한 100만 명쯤 죽이면, 참고로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라고 해서 국민의 한 3분의 1이 죽어버렸어. 차지철이 그걸 벤치마킹 하자는 거야. 배울 게 따로 있지 국민을 수백만 명 죽인 거를 따라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권력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정권 수뇌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떠나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야, 어떤 정치인이 자기한테 반대를 한다고 국민들 수백만 명 죽여서 정권 유지하자고, 이거를 국가 지도자, 뭐 지도층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라는 사람은 개중엔 좀 온건파였다고 해.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고조가 되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는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그 자기 측근들과 술을 마시다가, 김재규도 당연히 박정희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어. 여기서 이제 측근이었던 김재규에게 피살당하게 되지.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유신체제도 막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유신체제는 사실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붙여놨지만 목적 자체가 박정희의 집권과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박정희가 죽는 순간 박정희 전용 체제인 이 유신 체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신 헌법이야 그 이후에 혼란기 때문에 남아서, 헌법이야 남아있어 그 다음 대통령도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유신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유신 헌법은 남아있어도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피살당함으로써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유신 체제는 도대체 무엇이었나? 당시에 유신 정권에 저항하던 단체가 뿌린 팜플렛이 이 유신 체제가 어떤 체제였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팜플렛은 실물 이미지가 없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장에는 이런 걸 써놨어. 당시 반공 교과서를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들에게도 명목상 선거가 존재한다. 하지만 후보는 한 명이고 실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으며 항상 99% 이상의 득표율 및 찬성표가 나온다.
이 반공 교과서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독재다. 선거라는 걸 하지만 독재랑 다름없다. 북한은 참으로 정치 체제가 못났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반공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북한이겠지. 선거라는 게 존재하는데 무조건 99% 이상의 투표율 및 찬성표가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에는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사를 실어놨습니다. 당시 유신헌법으로 선거한 대통령 선거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 투표율 100%, 후보는 박정희 1명, 득표율은 박정희가 99.9% 득표해서 8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자, 그 다음 9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단독 후보로 나와서 득표율은 100%. 자, 아까 보면 그들에게도 명목상 선거가 존재한다. 하지만 후보는 한 명이고 실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으며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 및 찬성표가 나온다. 북한의 선거제도 당시 선거 결과 이게 유신 체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